재수씨, 이거 좀 빨아줘요? 아주버님, 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뭐? 빨래 하나 못 해줘? 내가 서울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날도 캐리어를 끌고 마당에 들어서시는 아주버님을 보며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저 캐리어 안에 든 것은 일주일치 빨랫감. 세탁기 사용법을 모르신다는 이유로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제 앞에 놓이는 짐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자, 올해 66입니다. 23세 이 시골 마을로 시집을 왔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43년을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시부모님, 그리고 시동생과 아주버님까지 한때는 8식구의 밥을 짓고 빨래를 했습니다. 특히 아주버님, 서울의 명문대를 다니시던 분이었죠.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아주버님의 도시락을 싸고 방학 때면 새끼 식사를 따로 챙겨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큰아들은 공부하는 사람이니 특별히 잘 챙겨야 한다고 하셨고 저는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아주버님은 대기업에 취직하셨고 서울로 떠나셨습니다. 5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생활비 한 푼 받아본 적 없었지만 저는 그저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라고 제 팔자련이 하고 살아왔습니다. 논밭을 일구며 아이들을 키우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보내드렸습니다. 남편은 과묵한 사람이었지만 성실했고 그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였습니다. 옆집에 누군가 이사를 왔다는 소식에 창문 너머로 슬쩍 내다봤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캐리어 2개를 끌고 들어서는 그 뒷모습. 설마 재수씨, 나야 나 5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어. 아주버님이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자영업을 하다 폐업했으며 이혼까지 하고 귀농을 하겠다며 돌아오신 겁니다. 하필이면 제 옆집으로. 처음 며칠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가끔 인사를 나누고 서울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재수씨, 밥 좀 같이 먹을 수 있을까? 혼자 해 먹으려니 영 손이 안 가네.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아주버님의 점심 한 끼가 저녁으로 그리고 아침까지 이어졌습니다. 66의 제가 이른을 바라보는 아주버님의 삼시세끼를 다시 챙기기 시작한 겁니다. 역시 재수씨 손맛이야. 서울에서 먹던 밥은 밥도 아니더라고. 설거지를 하며 그 말을 듣는데 손에 쥔 수세미가 왠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역시라니.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아주버님이 자꾸 밥을 같이 먹자고 하시는데 좀 부담스러워. 형이 혼자 사는데 한두 끼 챙겨주는 게 뭐가 어때? 형제간인데. 남편의 대답은 그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주버님 집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뭐라고 산 걸까?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토요일이었습니다. 마당에 캐리어를 끌고 들어서시는 아주버님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재수씨, 세탁기 사용법을 몰라서 말이야. 이거 좀 빨아줄 수 있어? 캐리어를 열어보니 일주일치 빨랫감이 가득했습니다. 양말, 속옷, 이불복까지 한가득. 저는 그 무게가 캐리어의 무게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50년의 무게였습니다. 빨래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어김없이 토요일 아침이면 캐리어를 끌고 오시는 아주버님. 처음엔 미안해하시는 듯 했지만 횟수가 거듭될수록 그마저도 사라졌습니다. 다 빨았어? 고마워, 재수씨. 역시 시골 사람은 손이 야물러. 고맙다는 말씀은 하시지만 그 뒤에 붙는 시골 사람이라는 말이 자꾸 귀에 걸렸습니다. 마치 저를 시골에서 평생 빨래나 하며 사는 사람으로만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를 찌르는 냄새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태우는 냄새, 플라스틱이 타는 그 독한 냄새였습니다. 황급히 마당으로 나가보니 아주버님이 당신 집 마당에서 무언가를 태우고 계셨습니다. 비닐봉지, 플라스틱 용기, 스티로폼까지 온갖 쓰레기를 한데 모아 불을 붙이신 겁니다. 아주버님, 그건 태우시면 안 돼요. 왜? 시골에서는 다들 이렇게 하잖아. 내가 서울에서 얼마나 답답하게 살았는데 여기서 이것도 못 태우나?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골이라고 다 태우는 게 아닌데 설명을 하려 해도 아주버님은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거의 매일 아주버님은 마당에서 무언가를 태우셨습니다. 쓰레기뿐만 아니라 담배도 피우셨는데 하루에 한 갑도 넘게 피우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서울에서 담배도 못 피고 이런 것도 못 태우고 그래서 내려온 건데 아주버님의 목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올 때마다 저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여름이었습니다. 시골집이라 에어컨이 없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선풍기를 틀어야 했는데 그 독한 연기가 고스란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목이 따갑고 기침이 났습니다. 제가 원래 기관지가 약한 편이었는데 날이 갈수록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여보, 아주버님한테 연기 좀 어떻게 해달라고 말씀 좀 해줘요. 형한테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당신이 좀 참지 그래. 또다시 참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참다 못해 제가 직접 아주버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주버님, 죄송하지만 연기가 너무 심해서. 뭐? 내 집 마당에서 내가 담배도 못 피우고 쓰레기도 못 태워? 여긴 시골이잖아. 아주버님은 오히려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더 심하게 태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일부러 그러시는 것처럼. 저는 창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한여름에 집안은 찜통 같았지만 그래도 그 연기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런데 더 견딜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마을 슈퍼에 장을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저와 친하게 지내던 마을 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순자야, 요즘 마을에 소문이 좀 도는데. 무슨 소문이요? 내 아주버님이 너 험담을 하고 다니신대. 밥도 제대로 안 해주고 빨래도 대충 해준다고. 제 손에 들린 장바구니가 덜컹 흔들렸습니다. 네, 그뿐이 아니야. 내 남편이 형한테 돈도 안 보내준다고, 내 자식들이 공부도 못하고 예의도 없다고 온갖 소문을 다 내고 다니신대. 귀가 멍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마을을 나다니기가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그 눈빛 속에 저 사람이 아주버님을 그렇게 대하나 보다라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오래 알고 지낸 마을 분들은 제 편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시니까요. 하지만 새로 이사 온 몇몇 분들은 아주버님의 말만 듣고 저를 이상하게 보셨습니다. 순자 씨네는 아주버님한테 너무 박정하지 않나? 그런 말을 전해 듣는 날이면 저는 마당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평생 뭘 잘못한 걸까? 그리고 어느 날 친한 지인이 아주버님께 직접 따졌다고 했습니다. 형님,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순자가 얼마나 고생하며 사는데. 하지만 아주버님은 듣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심한 말들을 퍼뜨리셨습니다. 제 자식들 이야기까지 없는 소문을 만들어서라도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조카들에게까지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작은 엄마야. 아니, 너희 아빠가 너무하신다. 좀 말려줄 수 없니? 작은 어머니. 저희도 아빠 못 말려요. 저희 말도 안 들으세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아주버님의 전 부인, 그러니까 형님한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아,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이랑 이혼한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럼 나는 뭐란 말인가? 50년을 참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다시 이 고생을 해야 하나?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강하게. 여보, 이건 아니에요. 당신 형이 너무하잖아요. 알아.
근데 나도 어쩔 수가 없어. 형한테 내가 뭐라고 해? 그럼 나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병이 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남한테 손에 끼치지 않고 가족 위에 헌신하며 살았는데 왜 저만 참아야 하는 걸까요? 창밖을 보니 아주버님 집 마당에서 또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연기 속에 갇혀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평소라면 명절 준비에 바빴을 텐데 올해는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기침은 더 심해졌고 가슴속 답답함은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명절이면 당연히 아주버님도 함께 차례를 지내야 했습니다. 시동생 내외도 올라온다고 했고 자식들도 모두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재수 씨, 명절 음식 준비 좀 부탁해. 나는 뭐 잘 모르니까. 아주버님의 당연한 말씀. 저는 그날부터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재웠습니다. 혼자서 66의 몸으로 딸아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몸 괜찮으세요? 제가 가서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괜찮아. 넌 바쁘잖니. 저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딸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이런 거 아닙니까?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명절 당일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차례상을 차리고 절을 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아주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 순자가 요즘 밥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래서 내가 고생이야.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수저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온 가족 앞에서, 제 자식들 앞에서 저런 말씀을 하시다니. 큰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얼마나. 딸아이가 끼어들려 했지만 아주버님은 듣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사실이 그렇잖아. 옆집 사는데 밥 한 끼 챙겨주기가 그렇게 어려워? 내가 서울에서 얼마나. 아주버님, 제 목소리가 식탁에 울렸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낸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50년 전 아주버님이 공부하실 때 누가 도시락 싸드렸습니까? 빨래는 누가 했습니까? 아주버님 방 청소는요? 다 제가 했습니다. 20대에 제가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요. 그건 옛날 얘기잖아.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옛날이라고요? 아주버님은 그때 고맙다는 말씀 한 번 하셨어요? 서울 가신 후로 용돈 한 푼, 생활비 한 푼 보내주신 적 있습니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평생을 이 집안을 위해 살았습니다. 시할머니, 시부모님 모시고 논밭 일하고 자식 키우고. 그런데 아주버님은 돌아오셔서 제게 뭘 해주셨습니까? 야, 순자야.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아주버님 편만 들었지 저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억울했는지 알기나 해요? 식탁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은 화를 내며 일어나셨고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했고 아이들은 저를 달래려 했습니다. 다들 저를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엄마니까, 며느리니까, 재수니까. 뭐든 참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날 명절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주버님은 화를 내며 나가셨고 시동생 내외는 난처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까지 말을 해? 형이 얼마나 상처받으셨겠어. 네. 나이 많은 형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명절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저를 이해하지 못하겠구나. 그날 밤 저는 방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저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 아닙니다. 저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50년을 참았습니다. 이제 그만 참아도 되지 않을까요? 창밖을 보니 아주버님 집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 아니, 그보다 더 깊은 것. 내 인생을 되찾고 싶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딸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문을 열고 들어서는 딸의 얼굴이 단단해 보였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딸은 저를 거실로 이끌고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명절날 무슨 일 있었는지 다 들었어요. 큰아빠한테서도 아빠한테서도 미안하구나. 엄마가 명절날 분위기를 망쳐서. 아니에요. 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엄마는 평생 잘못한 게 없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말이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질 않니? 저는 알아요. 제가 다 봤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딸아이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노트였습니다. 엄마, 제가 조사를 좀 했어요. 큰아버지가 하시는 행동들, 그거 불법이에요. 불법? 마당에서 쓰레기 태우는 거, 폐기물 관리법 위반이에요. 과태료를 물릴 수 있어요. 그리고 헛소문 퍼뜨린 것, 그건 명예훼손이에요. 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엄마가 참을 필요 없어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아니야. 그렇게까지 하면 내 아버지가. 아빠는 제가 설득할게요.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도 알아요, 사실은. 큰아버지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 단지 형이라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그날 딸은 저와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무엇이 가장 괴로웠는지, 그리고 다음 날 딸은 남편과 긴 대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아빠, 이건 큰아버지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 건강 문제예요. 엄마가 화병으로 병원 가셨어요. 기관지염도 심해지셨고요. 그래. 아빠가 큰아버지 눈치 보는 거 저도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무서워하셨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아빠도 70 가까운 나이인데 큰아버지 눈치 보며 사실 거예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마을 이장님이었습니다. 순자 씨, 내가 듣자 하니 아주버님이 너무 하시는 것 같아서 왔네. 이장님, 아니, 마당에서 쓰레기 태우는 건 안 되는 거야.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그리고 순자 씨가 얼마나 고생하며 사는지 마을 사람들 다 알아. 헛소문에 넘어가는 사람 없으니까 걱정 말고. 이장님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주버님의 전 부인, 그러니까 형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동서, 늦게나마 연락드려요. 그 사람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형님, 저도 20년을 참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혼했어요. 동서는 참지 마세요. 동서 인생이에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구나. 제 편이 있었구나. 딸이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엄마 인생 되찾는 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창밖을 보니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오랜만에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여전히 가슴은 답답했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이 답답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딸의 도움으로 저는 작은 승리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장님이 아주버님을 찾아가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당에서 쓰레기 태우는 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딸이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경고와 함께 더 이상
헛소문을 퍼뜨리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 했습니다. 아주버님이 마당에서 쓰레기 태우는 횟수가 줄었고 마을에서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조금씩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기침도 줄어들었고 밤에 잠도 조금씩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폭풍 전야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주버님이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차분해 보였습니다. 재수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도 집에 있었기에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좀 심했던 것 같아. 미안해. 아주버님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아주버님이 사과를 하시다니. 내가 서울에서 살다가 내려오니까 적응이 안 됐어. 그래서 좀 예민했나 봐. 앞으로는 조심할게. 아주버님. 그리고 재수 씨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도 제대로 못한 것 같네. 예전에도 지금도. 정말 고마워.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아주버님, 저도 너무 심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분위기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저녁 식사였습니다. 이제 괜찮아질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시동생이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형님, 형수님, 큰형한테 뭐 들으신 거 있으세요? 무슨 말이야? 요즘 형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시동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큰형이 요즘 마을 사람들한테 또 이야기를 하고 다니세요. 형수님이 법적으로 위협했다고,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좀 다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이야기? 형수님이 돈 때문에 그런다고, 나중에 재산 상속 문제로 자기를 몰아내려 한다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저도 믿기 어려운데 큰형이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세요. 심지어 자기가 사과했는데도 형수님이 계속 괴롭힌다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과가 진심이 아니었구나.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형이 왜 그러시는 거야? 며칠 전에 사과까지 하셨는데.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저를 속이신 거였어?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가족들 앞에서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을 슈퍼 아주머니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순자야, 큰일 났어. 내 아주버님이 어제 마을회관에서 울면서 이야기했대. 울면서요? 응. 자기가 평생 고생해서 가족들 먹여 살렸는데 이제 늙으니까 쫓아낸다고. 조카들도 연락을 안 받는다고. 자기가 얼마나 외롭고 서러운지.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중에 몇몇은 내 남편이 형한테 너무 박정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 이렇게까지. 아주버님은 제 작은 승리를 빼앗기 위해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결정타가 왔습니다. 조카가 전화를 했습니다. 작은 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많이 우울해하세요. 혹시 너무 심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뭐? 아버지가 사과까지 하셨다는데 작은 어머니가 계속 법적으로 대응하신다고 하셔서 저희도 걱정돼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조카는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주버님의 역공은 생각보다 강력했습니다. 사과를 한 착한 형님과 법적 대응까지 한 독한 재수 씨의 구도가 마을에 퍼졌습니다. 저를 지지해주던 몇몇 분들조차 미묘하게 태도가 변했습니다. 순자 씨, 형님이 사과까지 하셨으면 이제 그만하는 게 어때? 나이 많은 어르신한테 법적으로 대응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제가 피해자인데
어느새 제가 가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형이 사과도 했고 요즘 조용히 지내시잖아.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형이 나한테 전화했어. 자기가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 말을 믿어요? 믿고 싶어. 형제간인데.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형님 편이네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저는요? 저는 당신 아내잖아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큰 싸움을 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당신은 평생을 형님 눈치만 보고 살았어요. 저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지켜준 적 있어요? 나도 힘들어. 형과 당신 사이에 끼어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럼 저는 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결정을 하지 못하겠구나. 며칠 후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아주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형수님, 큰형이 쓰러지셨대요. 병원으로 가세요. 시동생의 황급한 전화. 병원으로 달려가니 아주버님은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심각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형님, 남편이 다급히 다가갔습니다. 동생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주버님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 큰일 아니지? 혈압이 좀 높아졌대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간호사의 대답. 그 순간 병실 밖에서 조카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아주버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묘한 것이 있었습니다. 승리라는 감정이랄까요? 그리고 조카가 저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작은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스트레스로 쓰러지셨는데. 그게 아니야. 나는 작은 어머니가 법적으로 대응하고 그러시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시동생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자. 형이 병원까지 가셨잖아. 당신은 정말 형님이 스트레스로 쓰러졌다고 믿어요? 그럼 뭐라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큰아버지 쓰러지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나는 모르겠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엄마, 흔들리지 마세요. 이건 전형적인 피해자 코스프레예요. 뭐? 큰아버지가 사과한 것도 지금 쓰러진 것도 다 전략이에요. 엄마를 가해자로 만들려는 거예요. 딸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마루에 앉아 달을 봤습니다. 50년을 살아온 이 집, 50년을 참아온 이 삶. 내가 뭘 위해 싸우고 있는 걸까? 이 싸움이 정말 옳은 걸까? 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갑게 빛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달빛 아래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아주버님이 퇴원하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주민회의가 열렸습니다. 마을 발전 기금에 대한 논의였는데 저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눈치가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가세요. 엄마가 숨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마을회관에 갔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이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장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요즘 우리 마을에 좋지 않은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순자 씨 관련해서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이장님이 서류 몇 장을 꺼내셨습니다. 이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최근 3개월간 우리 마을에서 불법 쓰레기 소각 신고가 7건 들어왔습니다.
모두 같은 집, 바로 새로 오신 그분 댁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보건소 자료입니다. 순자 씨가 기관지염으로 병원에 다니신 기록이에요. 정확히 그분이 오신 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장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순자 씨가 50년 가까이 이 마을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압니다. 시할머니부터 시부모님까지 혼자서 다 돌보셨죠. 논밭일하며 자식 키우고 동네 어르신들 아프시면 병간호까지 하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분한테 험담을 하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 순간 회관문이 열렸습니다. 아주버님의 전 부인, 형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아주버님의 조카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제가 늦었나요? 형님이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저는 이분의 전 부인입니다. 20년을 같이 살다가 이혼했죠.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제가 왜 이혼했는지 아세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은 평생 자기만 생각합니다. 가족이 자기를 위해 희생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죠. 형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살 때도 그랬어요.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밖에서는 자기가 가족을 먹여 살린다고 떠들고 다녔죠. 제가 아파서 누워 있어도 밥 안 차려줬다고 화를 냈어요. 그리고 뭔가 잘못되면 항상 다른 사람 탓을 했습니다. 제 탓, 자식들 탓, 회사 탓. 자기는 피해자라고 말하면서요. 형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동서, 이제 그만 참으세요. 저처럼 20년 참지 마시고요. 조카들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큰 조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작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버지 말만 듣고 작은 어머니를 오해했어요.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아버지가 예전에도 똑같았다고, 항상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셨다고. 작은 조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희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험담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아버지를 피했던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회관 뒤편에서 아주버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너희들이 감히. 아주버님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대학 보내고 취직시키고. 아버지. 큰 조카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선택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투자한 건 자식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식이 아버지 자랑거리가 되길 원하셨던 거잖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작은 어머니는요? 작은 어머니는 아버지를 위해 뭘 하셨는데요? 50년 전에 대학생 아버지 뒷바라지 하신 거, 그거 아버지가 감사해 한 적 있어요? 아주버님은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아주버님을 보며 평생 처음으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저는 평생 형님이 무서웠습니다. 똑똑하시고 성공하셨으니까요. 동생아.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형님이 무서웠던 게 아니라 형님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거였어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힘들어해도 모른 척했습니다. 형님 눈치를 보느라. 하지만 그건 잘못이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지켜야 했는데 평생 당신만 힘들게 했어.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주버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시고 그저 서 계셨습니다. 이장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 마을에서 쓰레기를 태우시거나 헛소문을 퍼뜨리시면 저희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주버님은 고개를 돌리시고 회관을 나가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마을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 고생 많았어요. 우리가 몰라서 미안해요. 따뜻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이 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해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냈습니다.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진실이 밝혀진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주버님은 그 후로 말씀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을에서도 조용히 지내셨고 쓰레기도 태우지 않으셨습니다. 가끔 멀리서 마주치면 서로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쳤습니다. 원망은 없었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안도감뿐이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 저는 마루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기침도 많이 나아졌고 밤에도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응? 나 그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 남편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 것 같아. 43년을 같이 살면서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는 내가 당신을 지킬게. 진짜로. 남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딸과 아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까지. 할머니, 이거 드세요. 손녀가 직접 깐 귤을 건네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제일 좋아.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킨 게 이거구나. 50년을 참았던 건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건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는 것도 가족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뜻밖에도 아주버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재수 씨, 네 형님. 이거 그때 내가 보내준 농산물 값이야. 그리고 김장 재료비. 봉투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많진 않지만 미안한 마음이야. 아주버님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나는 평생을 다른 사람들이 날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 엄마도 아내도 자식들도 동생네도.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 그걸 이제 알았어. 너무 늦게. 아주버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미안해, 재수씨. 진심으로.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화려한 사과도 큰 감동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진심 어린 한마디면 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이 돌아가시고 저는 마당에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해방되었다. 50년의 무게에서, 당연함이라는 족쇄에서 이제 나는 나로 살 수 있을 것 같다. 66, 늦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 창밖을 보니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고 깨끗한 눈. 새로운 계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손자, 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남편과 여행도 가고 오래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도 만나고 그동안 미뤄왔던 것들을 하나씩 하면서 여보, 내년 봄에 우리 제주도 갈까? 거실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좋아요. 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밝은 목소리로, 오랜만에 웃으며. 창밖의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얗게, 고요하게. 그리고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진짜 평화를 느꼈습니다. 싸워서 얻은 평화가 아니라 진실로 얻은 평화. 그리고 나 자신을 지켜서 얻은 평화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50년을 참았습니다. 이제는 나로 살겠습니다.